자, 순자하고 홉스, 뭐, 이 정도 인물은 우리 통합사회에서도 나오고, 앞으로 이제 국어지문 공부할 때마다 좀 자주 보게 될 인물들이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이 지문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공부 전략이고,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도 우선은 배경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읽어야 되겠죠. 자, 1문단입니다. 전국시대 말기는 침략과 정벌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혼란으로 묶어줬네요. 침략, 정벌, 전쟁은 다 혼란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혼란을 오케이, problem solution인데, 해결하기 위한 길을 모색한 여러 사상, 그러면은 혼란스러웠던 만큼 사상이 있었다. 그걸 이제 동시에라고 하는 표지어로 묶어줄 수 있겠죠. 혼란스러웠지만 그만큼 사상이 융합했다. 어쩌라고요? 1문단까지는 여러분들이 잡을 게 별로 없죠. 전국시대 말기의 혼란스러운 사회적 배경과 그 배경으로 인해 사상이 융성하였던 시기라고 하는 소개 정도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순자죠. 그런데 1문단 왜 썼을까요? 1문단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순자인 거죠. 그래서 요 혼란과 요 혼란, 같은 혼란이죠. 묶어주시고요. 무질서를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똑같은 것들입니다. 악은 온전히 인간의 성에게서 비롯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성이 원인이고 결과는 악이네요. 그러면 요 사상이라는 단어와 순자라는 단어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라는 취지로 1문단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자라고 하는 사상가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문제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현실을 개선하려는. 그 다음에 뭐 뒤에도 좀 계속 나옵니다. 네. 자,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짓는다. 네. 이런 것도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왜요? 선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타고나는 거. 그죠? 또 뭐라 그러지? 선천적인 거 말고. 생득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다. 이런 단어를 보면요. 뭔가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뭘 반응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 말고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습득하는 건 뭐지? 아니면 순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거라고 주장했다면 그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체득하는 거야. 체득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주장한 학자는 누구지? 이런 것들을 반응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태어나면서부터라고 하는 애는요. 이 단어 자체가 반의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의어를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비교 대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구분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반응하는 연습 해주세요. 뭐 증가한다 이런 단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봤고요. 그래서 경향성, 동물적인 경향성인 거죠. 타고나는 겁니다.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오케이. 그러면 성은 욕망으로도 나타나고 감정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성. 네. 성이 뭐라고요?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게 악을 초래한다. 앞에 나왔죠. 성이 쓰였고 악이 결과였잖아요. 사회적 자원과 재화는 한정적인데 모두 이기적인 욕망. 네, 요 이기적인 욕망이 이익이랑 같은 말이죠. 그대로 쫓게 되면 이게 바로 성이죠, 성. 그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겠죠. 다툼과 쟁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은 배경 지식은 성악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동양에서 성이라고 하는 걸 뭘로 봤냐면요. 옛날에는요. 천성이라고 봤어요. 천성. 성격 할 때도 요성자를 쓰거든요. 품성 할 때도 요성자를 쓰고. 그래서 동양의 사상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성이다. 이러면 지금의 한국인들은 성 어쩌라고 이런 감성이지만 옛날 사람들은 성은 하늘이 부여한 거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은 성선설이죠. 천성이 선하게 태어난다 봤고 맹자는 성품 자체가 천성이 악하게 태어난다고 봤죠. 그 다음에 공자 같은 경우에는 성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선악이 없는 걸 성무선악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가져가 주세요.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 함의도 좀 가져가 주세요. 네, 하늘이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는 착하게, 하늘이 착하게 태어나도록 인간의 성품을 부여했다고 봤고 순자는 아니야, 악하게 태어나, 이기적으로 태어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선설과 성악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들을 뭘로 제시했어요? 성선설 쪽에서는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깊은 웅덩이에 빠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낚아채는 어떤 이 아이를 구함으로써 내가 이 선행을 통해 돈을 벌겠어,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겠어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낚아채려는 그 행위, 그걸 이제 좀 나중에 가면 어려운 말로 네 가지 단서라 그래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성품의 네 가지 단서, 착한 단서를 사단이라고 봤고, 성악설은 야, 태어난 애기 봐봐. 똥 싸면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남들에게 피해주고 울고 떼쓴단 말이야. 악하다는 증거야. 이렇게 봤습니다. 배경 지식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는 인간이 성뿐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장 구조도 의미심장합니다. 왜? Not only A, but also B 구조죠. not A, but B랑 not only A, but also B는 다르죠. not A, but B는 A가 아니고 B는 그래 하면 A, B가 대조되는 거고, not only A, but also B는 A, B 둘 다 그래. 근데 B가 더 그래. B가 더 좀 더 강조되는 거예요. 그죠? 성뿐만 아니라 심도 타고났기에.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어디서 냈습니까? 여기서 냈죠. 심을 체득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 이제 3문단에서도 나오지만 체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을 통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습득하는 걸 체득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원래 정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심은 성과 같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체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심도 타고났기에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보았고, 성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 아까 프로블럼 나왔었잖아요. 혼란들, 그거의 해결이 뭐를 통해 가능하다고요? 심을 통해 가능하다고 봤대요. 오케이, 그럼 순자는 성과 심이 서로 다른 걸로 봤고, 성은 조금 악한 걸로 봤고, 심은 무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심은 뭐냐? 정의가 나오죠. 인지 능력이고요. 종합해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즉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것.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을 통제합니다. 오케이, 통제한다 그랬으니까 서로 vs 구조네. 심이 성을 통제합니다. 얘는 성이 악을 만들어내죠. 성이 C였고 악이 effect,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심의 작용을 통해 인간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 그러니까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요? 아까 타고났기에와 위에서도 있었죠. 타고났기 어디 있었지? 태어나면서부터를 이렇게 대조시키는 거죠. 성과 심은 타고나지만 이 타고난 심을 활용해서, 타고난 심의 작용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심을 통해서 위를 배울 수 있게 되는데, 얘네들의 공통점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나뉘죠. 얘는 선천적이고요, 얘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는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아까 심이 성에 작용한다 했고, 위도 성을 변화시킨다고 봤네요. 그러면 심이랑 위는 약간 좀 좋은 쪽,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위의 핵심으로서 예를 언급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참 정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의 핵심으로 예가 있다고 봤대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배경 지식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성은 했고요. 심은 이제 타고나는 어떤 마음 같은 거죠. 성은 조금 더 본성, 천성 뭐 이런 거라면, 심은 뭐예요? 사람이 어떤 갖는 마음 같은 것들인데, 그 마음 덕분에 이 성을 통제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위를 할 수 있다고 봤어요. 위는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어떤 착한 행위들을 통해서 무언가 나쁘게 태어났지만, 인간은 악으로 태어났지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봤거든요. 순자는. 이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조절되고 무엇을 통해서 이 행위가 개선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을 예라고 봤어요. 이 예는요, 지금 우리 현대인이 사용하는 예랑 조금 비슷합니다. 예의 먼저, 예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시키고 학습시켜야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지만 착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자가 바라보았던 인간관이거든요. 이 정도 배경식 갖고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들이 훨씬 더 깊이 있고 생생하게 읽혔을 겁니다. 자, 예란 위를 축적하여 완전한 인격체가 된 성인이, 여기까지가 주어져, 일찍이 사회의 혼란을 우려해서 만든 일체의 사회적 규범을 말한다. 네, 얘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성인이 만들었고, 성인은 누구예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거의 신에 가까운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뭐예요? 규범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요 결국 규범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이 사용하는 예와 좀 비슷한 의미인 거죠. 우리가 지금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에도 규범으로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가 왜 지워졌어? 됐다. 얘가 뭐였어요? 그 얘가 위를 축적해서 만든 거였죠.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얘가 축적되고, 그 축적된 완성 끝판왕이 성인이었고, 그 성인이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이 얘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위의 핵심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개인의 도덕 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으로 뭐뭐이자 이러면은 엔드죠, 엔드.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규범이고 나라, 국가에도 해당되는 규범으로 본 거죠. 개인의 그래서 모든 행위의 기준이자 사회의 위계 질서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냥 얘를 열심히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순자의 입장에서. 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그 적절한 기준과 한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반응해 주셨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오케이, 예의범절이라고 하는 게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는 거지. 이게 현대인들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가잖아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예를 대해야 하는 예의 범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한계를 설정하는 거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 이 욕망 추구 뭐였어요? 뭐하고 연결해서 읽어주셨어야 돼요? 바로 성입니다. 성이 바로 악함이었고, 그 악함은 뭐였어요? 욕망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건 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하되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을 막말로 100, 200, 300, 1100, 1000, 만만큼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위치에 맞게끔 욕망을 추구하는데 맞게끔 추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욕망도 성이랑 관련돼 있는 단어죠.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 드디어 나왔네. 안정된 사회 뭐예요? 솔루션이죠. 솔루션. 아까 혼란스러운 사회. 악으로 태어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마구 쟁탈하고 다투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1, 2, 3, 4 문단이 서로 정보가 엮이고 연결되고 연결돼서 하나의 유기적인 어떤 주제, 어떤 흐름, 어떤 주장을, 어떤 문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때 순자는 군주를 예의 근본으로 규정하고, 군주는 임금이란 뜻이죠. 그의 역할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순자는 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신분 차이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군주를 당연히 인정하고 그의 역할을 중시해야 되겠죠. 군주는 계승되어 온 예의 공통된 원칙을 지키고, 당연한 얘기죠. 당대의 요구에 맞춰 예를 제정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약간 뭔가 조금 대비되는 느낌으로 썼네요. 원칙을 지키지만 또 당대의 요구가 있다면 또 제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주는 백성들의 직분을 정해주고, 직분이라는 단어 읽을 때 그치 아까 위계질서 중요했고 신분적 차이 중요했지, 이런 것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을 가르쳐 예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가 너무 중요하잖아, 그지? 그 예로 인도하는 것,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군주의 역할입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성은 교화되고, 이거 뭐예요? 성은 교화되고, 아까 요 포인트죠. 성을 통제하고, 그래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 네, 해결책입니다. 이게 드디어 해결이 모두 된 사회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문단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왜 얘기했는지 더 느낌이 오죠. 너무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 혼란을 타개하고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사상들이 융성하였고, 그 일환으로서 순자가 이런 것을 제시한 거죠. 순자는 뭘 제시한 거예요? 예를 제시한 겁니다. 네. 왜 예를 순자는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성은 악하기 때문에. 됐죠? 순자는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이런 표현들도 중요합니다. 비교대조가 되잖아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적 상황에서 찾지 않고, 오케이, 그럼 당대의 사상가들은 다 외적 상황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찾았구나. 성과 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순자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순자는 인간의 후천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이게 바로 예와 위, 이런 부분들이죠. 한 인간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신뢰했다. 우리가 열심히 예를 닦아서 위를 잘하면, 즉 후천적 노력을 열심히 하면 사회가 선해질 수 있어라고 나름대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인간은 악해, 이 관점에 좀 집중해서 보면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순자의 이 견해들을 쭉 타고 와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순자의 의를 소개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네, 6문단에 나왔죠. 인간의 타고난 성향에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외부 원인이 아닌 인간에게 집중했다는 것이 순자의 사상의 의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틀렸습니다. 벗어나가 틀린 거죠. 사회 현상을 분석했다는 맞습니다. 현실의 개선, 맞죠? 전국시대의 혼란을 개선하려는 사상가의 견해, 그리고 마지막에 6문단의 의의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종교예요? 종교 같은 얘기 나온 적이 없는데.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야기한, 이게 원인이네. 그럼 사상의 탄압, 전쟁으로 인해 사상을 탄압하게 됐다. 그걸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전쟁이 심해지니까 사상은 융성했고요. 그죠? 사상을 탄압한 적 없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도자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통시적으로 설명한 것도 더더욱 아니죠. 통시적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변했다, 위상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가의 군주는 사회 구성원의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내면의 변화, 좀 어렵네요. 내면의 변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이라는 거는 결국에 성 아니면 심일 거 아니에요. 그 위와 얘는 후천적인 걸로 봤으니까 타고난 내면은 성과 심이잖아요. 이 성과 심이 변합니까,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이 위로 잠깐 올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과 심이 변한다고 봤는지 안 변한다고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한다고 봤었습니다. 어딨죠? 여기 있다. 성을 변화시키는 위의 역할. 예. 성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봤어요. 위와 예를 통해서. 그래서 내면의 변화 맞습니다. 악으로 태어난 그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질서와 조화를 이룬 선한 사회를 만든다. 적절하죠. 3번, 군주는 백성을 사회적 위치, 위계질서, 신분적 차이 맞죠?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사람 맞습니다. 예를 바탕으로 한 교화를 통해 맞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이행할 책무를 갖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 예. 순자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억에서 신분적 차이를 구분해서 직분을 정한다. 얘의 기능을 얘기했어요. 얘의 기능은 신분적 차이를 구분함으로써 직분을 정해주는 겁니다. 왜요? 욕망 추구를 긍정하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다툼과 쟁탈이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네, 그게 얘의 기능이죠. 자, 1번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 요구를 강조하여. 여기도 벌써 틀렸어요. 개인의 욕망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개인의 욕망보다 사회 요구를 더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거가 안 나왔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 지문은 상으로. 그 다음에 심의 부작용 이런 거 없습니다. 성의 부작용이면 몰라도 그죠?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위의 기능이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위의 기능이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왜 학생들이 좀 어려운 거냐면 구분하여가 너무 많이 나와. 여기 2번, 4번 선지에도 구분하여가 나오고 여기도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겠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해서에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뭔가 성과 심의 차이 맞아 있었지. 있었어요. 성과 심의 차이 있었는데 그 얘의 기능이 성과 심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틀렸죠. 여기 벌써 틀렸습니다.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여기 뒤에는 좀 맞다고 할 수 있겠다. 사회 구성원이 심을 체득할 수 없습니다. 성과 심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맞네요.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구분하여 구분한 적 없죠. 얘와 얘를 구분한 적 없고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와 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개인의 도덕 규범과 나라의 통치 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얘를 구분한 게 아니라 얘는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거예요. 얘가? 그건 아니야. 얘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게 아니고요. 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다 위한 요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얘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위한 이거는 얘의 목적 즉 얘의 기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얘의 기능은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37번 공유지의 비극 요거는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자는 목동들이 위를 행하였다면 목조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었을 거야. 그죠? 요게 이제 악 상황이죠. 순자가 봤을 때 요 악은 위와 얘를 통해서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순자는 완전한 인격체가 만든 규범. 완전한 인격체 누구였어요? 이거 군주 이러면 틀립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요거 가져가 주세요. 성인이 만든 규범이 필요한 상황이다. 맞네요. 성인이 만든 규범이 뭔데요? 이퀄 얘입니다. 얘. 성인이 얘를 만들었죠. 요 얘를 지금 가르쳐야 돼. 교화시켜야 돼. 사람들. 후천적으로 배우게끔 사회가 제공해야 돼. 누구를 통해서? 군주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죠. 순자는 성을 그대로 좇는 모습으로 목동들의 이기적, 그죠? 목동들의 이기적 행동은 성 때문이죠. 성. 욕망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순자는 목동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판단 능력을 갖게 될 거야. 공포라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답은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공포는 아까 홉스, 나에 있는 홉스의 얘기가 되는 거고 순자는 공포를 느끼게 되면 해결될 거야가 아니라 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이 성을 통제함으로써 그죠? 어떻게 된다 했죠? 통제함으로써 그죠? 인지 능력이 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 심을 어떻게 우리가 잘 훈련을 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위와 예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심을 통해서 성을 즉 심이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 능력을 통해서 성을 통제하게 되는 거라서 이게 아예 틀렸습니다. 어휘 문제는 넘어갈게요. 답은 그냥 3번이었죠. 자기의 주장을 굽혀 남의 의견을 쫓는다. 이거는 양보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홉스가 살던 17세기는 그러면은 지금 가하고 문장 구조, 어떤 문단의 구조가 똑같죠? 종교전쟁과 어쩌고 혼란스러웠다. 왕권 신수설에 혼란을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홉스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자 목적 나왔죠? 고자 하면 목적입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순자랑 거의 똑같죠. 너무 혼란스러워. 그래서 그 혼란을 해결하고자 인간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 요거는 신으로부터 부여가 된 거.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러면 아까 당대의 사상가들과 달리 했습니다. 홉스의 시대로 넘어오시면 당대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홉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집단적 삶인 자연 상태를 가져간다. 국가 이전의 삶의 자연 상태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관이 나왔네요. 홉스의 인간관은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누구나 절대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는데 이를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연권은 그럼 절대적인 자유구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아까 자기 보존 나왔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홉스는 명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순자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순자가 본 어떤 인간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연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자연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행사해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요. 그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권은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홉스가 말했던 말인데 모든 인간들이 다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 이거예요. 예, 그만큼 인간이 악하게 태어나서 그게 뭐예요? 자기 보존이죠. 순자는 요거를 성이자 악으로 본 거고 홉스는 자기 보존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상태에서는 악한 인간들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지만 나왔으니까 뭔가 강조가 되겠죠. 뒤에 인간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있다면 죽음의 공포가 따라올 거 아니야. 평화와 안전을 바라보게 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실 이 문단을 되게 잘 읽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위해였거든요. 지금 홉스의 인간관을 설명하면서 어떤 자연 상태, 국가가 생기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 지금 말하자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이 이야기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꼬린 지점,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요거를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성립 과정. 즉, 오케이, 국가 성립을 그래서 왜 하게 됐는데? 요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까지만 나오고 요 지금 링크가 빠져 있잖아. 그 링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문장이 바로 요 문장인 거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평화와 안전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3문단에서 어떤 게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매우 잘 읽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글을 쪼개서 읽어보는 연습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걸 해봐야 여러분들 꽤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먼저는 설명을 듣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려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시선과 시각을 가지셔야 비문학이 완전하게 뚫리고 정말 비문학을 관통하는 하나의 패턴과 정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입력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인간의 이성은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됐죠.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이를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권이랑 자연법이랑 좀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죠.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평화를 추구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의 상당 부분, 이게 뭐예요? 자연권이죠.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그것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네, 이게 홉스의 사회 계약서이죠. 즉 국가가 왜 생겼냐 했을 때 국가가 없던 이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면서 평화와 안전이 너무 중요해. 그럼 우리 국가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좀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안전한 장치를 만들자라고 사회적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방금 건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요 자연법 다음에 국가 이렇게 나오겠다.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링크를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글이 끝나도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너무 짧으니까 3문단에서 뭔가 정보량을 더 많이 제공하는 거죠. 정보량이 길어질수록 글이 어려워지잖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사회 계약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단계니까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이 어떤 맥락 하에서 연결되고 이어지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자연권의 대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까 뭐 위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권리의 상당 부분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블럼 나왔죠. 제재할 수단이 없어. 사람들끼리 오케이 우리 포기하자. 근데 어떤 사람 포기 안 해. 그랬을 때 제재 수단이 없죠. 그래서 쉽게 파기될 수 있다는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그걸 불안정성이라고 받아줬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걸 해소하고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강력한 강제력과 집행할 수 있는 소유자를 세우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통치자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그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양도를 했습니다. 이제 통치자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두 번째 단계의 계약이 맺어진 거죠. 이러한 계약의 과정을 거치며 리바이어덴이라 불리는 국가가 탄생합니다. 드디어 국가 탄생. 오케이, 그러면 이 자연법을 포기하는 과정 중에 자연권이죠. 자연권을 포기하면서 자연법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뭐가 만들어져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의 다른 이름은 리바이어던입니다. 강력한 제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되겠죠. 리바이어던은 성경에 등장하는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괴물의 이름으로 홉스는 이를 통해 계약으로 탄생한 국가의 강력한 공적인 권력, 그죠? 바다 괴물이니까 그 이미지가 비슷하죠. 속성이 비슷합니다. 강조한 것이었다. 통치자는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행사 주체로서, 통치자는요 주체가 됩니다. 뭐 대통령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면 뭐 촌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국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 대신에 책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를 갖는 거죠. 그는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 규정을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아까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인들이 이에 따르게 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통치자가 개인들로부터 아까 위임받았죠? 아까 양도했습니다.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개인들 간의 투쟁을 해소함으로써 비로소 평화로운 사회, 드디어 혼란스러운 사회가 해결이 됐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은 뭐예요? 바로 자기 보존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리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이게 본성에 대한 홉스의 통찰이었죠. 그걸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줬습니다. 니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니들이 불안할걸? 공포감을 느낄걸? 그래서 자연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될걸? 그래서 너네들의 자연권 일부를 양도하게 될걸? 그게 첫 번째 계약인데 첫 번째 계약 실패하게 될걸? 두 번째 계약하게 될걸?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과정과 순서를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국가가 지닌 힘의 원천을 신이 아닌, 나데이 나왔잖아. 신이 아닌 그러면은 얘하고 연결되죠. 신이 아닌 개인들에게서 찾았다. 자, 뭐예요? 국가는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왕은 신이 정해준 게 아니라,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거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인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주권 국가. 근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경 지식 하나 가져가 주세요. 뭐냐면 근대 시기는요, 인간의 어떤 인권과 인간이 갖는 어떤 자유와 그런 의식들이 신장되는 시기를 근대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으로부터 탈피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권, 어떤 인간이 정치 참여라든지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뭐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를 근대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이 아니라 개인들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거야. 힘의 원천은 개인에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홉스의 주장은 근대 주권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헌법 1조 1항인가 2항인가 뭐 그것도 그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홉스는 신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났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 변형이 됐을 때는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통해 뭐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바뀌면 가와 나가 모두 적절해지는 게 되겠죠. 네,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상가 홉스였습니다. 의의는 뭐였어요? 요게 의의죠. 요게 의의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없었고요. 전쟁이 야기한 사상의 탄압? 그런 얘기 없었고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지도자의 위상, 그런 거 없었습니다. 통치자 볼게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개소리, 인간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죠. 이 통치자는 홉스의 이론에 포함되는 개념이었어요. 정당하게 행사하는 거 맞고 평화로운 사회 만드는 거 맞고, 개인들의 상호적대적인 행위의 종지를 요구할 수 있죠. 강력한 제재력을 바탕으로, 그죠? 그 다음에 강력한 공격 권력을 바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사회 질서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는 책무를 당연히 가지겠죠. 정답은 2번. 36번 니은. 니은은 뭡니까? 니은 어딨니? 사회계약.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맺은 것이다. 맞죠? 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2단계로 맺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1단계, 2단계 구분하려고 낸 문제겠네. 딱 보니까. 그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 자기들이 동의한 거죠. 왜? 공포감 때문에. 나 이러다 죽겠는데 사람들한테. 그래서 자발적인 동의하에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연권을 포기하죠. 개인은 첫 번째 단계 계약을 맺음으로써 공동의 힘이 벌써 나오면 안 되죠. 너무 쉽다 문제가. 그치? 이거 내신 변형으로 어렵게 내면 어렵게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단계 와서야 공동의 힘이 생겨요. 첫 번째 단계의 계약은 그저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권리 양도가 이루어진다. 맞죠? 누구한테?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누구한테 주는 게 양도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 와서야 양도가 가능해지고 첫 번째 단계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지들끼리. 야, 우리 서로 포기하자. 서로의 선의를 믿은 거겠죠? 근데 한 명이 포기 안 해. 그러면은 좆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의 한계였죠. 그 다음에 홉스는 목동들이 처한 상황을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욕망이 발현된 그저 자연 상태, 국가가 아직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권을 지들이 마구 행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홉스는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홉스는 자연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죠? 목동 2번이랑 4번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거하고 자연권을 행사하는 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홉스는 목동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면 합리적 이거 맞네요. 홉스는 맞고 순전 틀렸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